이것만 있으면 엄마 약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엄마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러 가던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가난한 소녀. 안에는 거액의 외화 뭉치와 낯선 나라의 여권이 들어있었다. 머릿속에선 엄마의 병원비 독촉장이 아른거렸다. 병약한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매일 방에서 기침을 했다. 소녀는 결심한 듯 지갑을 세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한 소녀가 낡은 아파트에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코하루 7살. 작고 마른 체구의 낡은 교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코하루가 사는 곳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의 맨 꼭대기 층이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가구들은 빛이 발해 생활감보다는 어딘가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안쪽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코하루. 엄마 마리는 침대에 기댄 채 코하루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냈다. 그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식탁에 놓인 것은 주먹반만 한밥과 된장국뿐이었다. 건더기 없는 된장국은 늘 물을 더 타물게 만들었다. 코하루에게 학교에서의 급식은 하루 중 유일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사였다. 가난 때문에 늘 배를 굶주렸던 그녀는 아무리 맛없다고 소문난 음식이라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었다. 마리는 기침을 하면서도 코하루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밥도 맛있었네. 응, 맛있었어. 엄마는 잘 먹었어? 그럼,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 이제 일하러 가야겠다. 마리의 일은 심야 오피스 빌딩의 파트타임 청소였다. 지병이 있음에도 코하루와의 생활을 위해 몸을 혹사하며 일했다. 그날 집 우편함에 얇은 봉투가 하나 와 있었다. 마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것은 병원에서 온 진료비 독촉장이었다. 차가운 활자들이 나열된 종이 앞에서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마리는 코하루 앞에서는 결코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코하루, 잘 들어. 우리에게 돈은 없을지 몰라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소중한 거요? 그건 말이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마음이야. 성실함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란다. 코하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린 가슴에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그 자부심을 자신도 결코 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런 코하루는 학교에서 늘 외톨이였다.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던 코하루는 그 때문에 부유한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반 친구들은 항상 너덜너덜한 같은 옷을 입는 코하루를 멀리하며 촌스러운 옷, 더러워, 거지, 엮이면 재수없어, 음악 따위의 말을 수군거렸다. 그들의 무심한 말과 차가운 시선이 코하루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코하루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현실에 깊은 고독을 느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코하루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켰다. 키보드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희미하게 금이 간 화면에는 기묘한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코하루는 묵묵히 키를 두드리며 그 기호들을 수정해 나갔다. 그녀가 입력하고 있던 것은 프로그래밍 코드였다. 코하루가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이 낡은 컴퓨터에 원래부터 깔려있던 간단한 퍼즐 게임 때문이었다. 그녀는 게임을 하다가 그 이면에 있는 코드의 구조에 매료되었고 독학으로 그 규칙을 해독하고 수정하는데 몰두했다. 그녀에게 복잡한 기호의 나열인 코드는 어려운 퍼즐과도 같았다. 마리가 일하러 나가고 코하루는 그날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거센 빗소리가 들려왔다. 코하루는 식탁 한쪽에 놓인 병원비 독촉장을 가만히 응시했다. 거기에 적힌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마리에게 들어서 그 의미는 알고 있었다. 음악도 왔네. 이러다간 엄마가 약을 못 받게 될 거야. 코하루는 마리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코하루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무력감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문득 코하루는 마리가 우산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마침 어머니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의 직장은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에 코하루는 전에도 딱 한 번 마리의 물건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가 빗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걱정이 든 코하루는
마리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직장으로 가는 길은 어둑했고 오직 빗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코하루는 길모퉁이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쿠로카와의 지갑이었습니다. 손에 드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양의 외화 다발과 낯선 나라의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엄마 약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강한 유혹이 어린 코하루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마리마리의 병세가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던 코하루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말이 코하루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성실함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긍지란다. 코하루는 젖은 손으로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경찰 아저씨께 가져다 드려야 해. 마음을 굳게 먹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코하루는 떨리는 손으로 창구 너머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경찰관은 코하루의 낡은 옷차림과 지갑 속 내용물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가씨, 이런 큰 돈을 주워서 가져온 거니? 코하루는 젖은 머리를 닦을 생각도 않고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잃어버린 분이 분명 곤란해하실 테니까요. 경찰관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특하구나. 정말 대단해. 너의 정직함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다행히도 금방 주인과 연락이 닿아 지갑은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코하루에게 지갑 주인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지갑 주인의 연락처와 함께 조만간 꼭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는 코하루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엄마는 지갑을 돌려준 네가 진심으로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마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마리가 기뻐하긴 했지만 그런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에게 코하루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몇 주 후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지갑의 주인이 보낸 고급 호텔 디너 초대장이었습니다. 위쪽에는 호텔의 격식 있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코하루와 마리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장소의 초대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진 글귀에는 이것은 순수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개별 룸을 준비했으니 복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디 부담 없이 와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마리는 딸의 성실함이 보상받은 증거라 여기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디너 당일 고급 호텔의 호화로운 개별룸으로 안내받은 코하루와 마리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아름다운 은식기들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차려입고 왔지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윽고한 노신사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리버 스탠포드. 세계적인 IT 기업가로 알려진 그는 열렬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코하루가 주운 지갑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코하루, 양, 마리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리버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온화하고 친근해서 마리와 코하루는 안도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따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코하루, 양. 지난번 제 지갑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약소하지만 제 감사의 표시이니 오늘 두 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코하루는 처음 보는 요리들에 당황하면서도 마리를 따라하며 열심히 한 잔 음악품이 있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올리버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말투로 코하루에게도 다정하게 학교 생활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화가 일단락되었을 때
음악 올리버는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태블릿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코하루 양, 괜찮다면 이거 한번 해볼래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들어있거든요. 코하루는 그 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코하루는 조심스럽게 그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늘 만지던 낡고 오래된 컴퓨터와는 다른 선명한 화면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쾌적한 조작감에 코하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게임 앱을 열어보니 그것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요소를 포함한 교육용 게임인 듯 했습니다. 코하루는 곧바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하루는 게임 속 인공지능 캐릭터가 때때로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움직이네. 코하루는 작게 중얼거리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게임의 설계, 도면처럼 표시되어 있던 이면의 코드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오작동 원인이 되는 오류를 찾아내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수정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는 코하루의 행동에 순간 놀랐지만 그저 이것저것 만져보는 것이겠거니 하며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코하루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캐릭터의 오작동을 포함한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차례차례 수정하여 완벽하게 고쳐버렸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올리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코하루에게 물었습니다. 코하루 양, 지금 자네가 작성한 이 코드는 마음대로 만져서 죄송해요. 이대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걸 누구에게 배운 거니? 코하루는 불안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공부했어요. 믿을 수 없군. 독학으로 이걸. 올리버는 감동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코하루 양, 자네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논리적 결함을 간파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올리버는 코하루가 이대로 재능을 키워나간다면 분명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프로그래머로서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코하루에게 급격한 환경 변화를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그녀가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올리버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코하루에게 건넸습니다. 코하루 양, 게임을 고쳐줘서 고마워. 이건 그 보답이야. 무슨 일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하렴. 그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코하루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에도 올리버는 마리에게 코하루 양은 언제부터 이런 분야에 흥미를 보였나요? 등 다정하게 물으며 코하루의 재능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올리버는 출구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며 헤어지기 전 코하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젠가 너의 그 성실함이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코하루는 집에 돌아와서도 올리버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근사한 식사와 즐거운 대화로 마음이 따뜻해져 있던 두 사람 앞에 음악 차가운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우편함에는 최근 의료비 독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코하루는 어제 올리버가 했던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말이 갑자기 멀고 비현실적인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코하루의 집으로 익명의 프로그래밍 학습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코하루는 갑자기 자신에게 값비싼 장비가 배달된 것에 놀라 수신인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코하루는 소중히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코하루에게는 프로그래밍 학습 자료 등이 익명의 소포가 종종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인지 코하루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된 학습 자료 사이에 끼워진 메시지 카드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의 성실함이 보답받을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렴. 마리에게 메시지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야 두 사람은 이것이 올리버 씨로부터 온 지원 물품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올리버 씨가 보낸 거였구나. 코하루, 모처럼 베풀어 주신 후이이니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지만 이 물품들은
모녀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생활비나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벼랑 끝에 내몰린 채였습니다. 그럼에도 코하루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올리버 씨가 보내준 물건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코하루가 올리버 씨가 보내준 학습 자료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방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하루는 황급히 어머니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마리는 숨이 막히는 듯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코하루, 괜찮단다. 금방 멎을 거야.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코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 손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코하루는 작은 손으로 마리의 등을 쓸어내리며 불안과 공포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비 독촉장은 매달같이 쌓여만 갔고 마리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졌으며 병세는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하루와의 생활을 위해 마리는 아픈 몸에 채찍질을 하며 간신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마리는 심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마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로부터는 앞으로는 되도록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눈을 뜬 마리는 곁에 서 있는 코하루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코하루. 엄마가 또 폐를 끼쳤네.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코하루는 마리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사과하지 마. 엄마는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집안일 더 열심히 도울게. 코하루는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과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키치마는 마리의 등을 코하루가 쓸어주고 있을 때 마리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의 직장이었습니다. 마리는 간호사에게 겨우 허락을 받아 통화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 뒤 직장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일을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내일은 출근하시는 거죠?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며칠만 더 쉬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건 곤란합니다. 원래부터 결근이 잦으셨잖아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이제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그럴 수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칠만 쉬고 나면 마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무단 결근이 이어지고 이전부터 결근이 잦았다는 이유로 마리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은 마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코하루는 어째서 자신들만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마리는 의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여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청소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로부터 퇴원 후에도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무너진 살림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바심의 마리는 이전보다 더욱 무리해서 일했습니다. 아직 체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여러 현장을 오가며 쉴 틈 없이 몸을 혹사했습니다. 여기서 쉬면 또 잘릴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계속한 결과 병세는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간의 무리가 화근이 되어 어느 날 마리의 병세가 급격히 위중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격렬한 기침 소리가 코하루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마리의 얼굴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창백했고 얕고 빠른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그 손은 공포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숨쉬기 힘들어. 하루, 괜찮아. 마리는 더 이상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코하루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마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코하루는 대기실에서 떨고 있다가 문득 올리버에게 받았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용기를 내어 올리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리버 씨, 도와주세요.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올리버는 코하루의 서툰 설명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올리버는 즉시 의사를 불러 세워 마리의 병세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마리님은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올리버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그때 코하루의 나이를 고려해 바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바로 지원을 제안했다면 마리의 병세를 미리 파악할 수도, 이렇게 되기 전에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제가 내겠습니다. 고액의 최신 치료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디 목숨을 구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좋으니 손을 써주십시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해도 그녀의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올리버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코하루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코하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자신과의 생활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왔다는 것을 코하루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를 돕기는커녕 지금 막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과 자신의 무력함에 코하루는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침은 겨우 멎었지만 마리의 의식은 몽롱했습니다. 마리는 그런 와중에도 희미하게 눈을 떠 코하루에게 사랑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코하루, 미안해. 엄마, 이제 더는 힘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고쳐줄게. 그러니까 음악.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줘. 코하루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음악 마리는 코하루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 넌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마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 코하루, 넌 강한 아이야. 언제나 사랑한단다. 마리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코하루는 그저 조용히 차가워진 음악 엄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올리버는 코하루의 새로운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는 코하루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혼자가 되어버린 그녀의 재능과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올리버는 코하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코하루, 넌 혼자가 아니야. 너의 재능은 세상에 꼭 필요해. 너무 늦어버렸지만 나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자꾸나. 하지만 코하루의 눈은 텅 빈 채로 올리버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전 엄마를 구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 주셨는데 저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올리버는 코하루의 절실한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엄마의 기뻐하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엄마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코하루의 말이 올리버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상처 입은 코하루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코하루는 올리버의 필사적인 설득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모든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코하루는 마리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해 음악 아동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코하루를 막으려 했지만 법적으로는 그저 제3자에 불과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올리버에게 시설 직원으로부터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올리버가 코하루에게 보냈던 수많은 후원 물품들이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코하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써주세요. 엄마를 잃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코하루에게 올리버가 보내준 태블릿도 학습 기자재도 그 모든 것이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어떻게든 코하루를 설득해서 후원을 계속하려 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코하루가 어느 보호시설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는 즉시 직원들을 동원해 닥치는 대로 시설을 수소문했지만 코하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올리버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코하루와 올리버의 인연은 완벽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올리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코하루가 어딘가의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언젠가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하루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코하루가 시설에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그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한편 올리버가 이끄는 스탠포드 테크에서는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이 차세대 AI 개발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올리버와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AI의 처리 능력 자체는 완벽했지만 인간 사회에 도입하기 위한 AI 윤리심사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비인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스탠포드 테크의 회의실에는 연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젊은 임원인 마커스 블레이크도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전례 없는 압박감과 초조함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대로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되고 말 거야. 윤리적인 문제를 평범한 알고리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인가. 반면 올리버는 회의실 구석에서 8년 전 코하루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코하루가 무심코 수정했던 코드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그래, 그거다. 그때 그 코드, 코하루의 코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올리버는 즉시 직원에게 코하루가 당시 사용했던 태블릿을 회사 창고에서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전에 코하루가 돌려보냈던 그 태블릿 안에는 코하루가 엄마를 위해 직접 개발한 엄마 약 먹을 시간 알림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올리버는 코하루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 돌려받은 기기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었지만 바로 그 앱의 코드야말로 지금 자신들이 부딪힌 윤리심사의 벽을 무너뜨릴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올리버의 모습을 마커스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언제까지 그 어린애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지? 저런 애가 만든 코드가 도움이 될 리가 없는데. 마커스는 코하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올리버가 코하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를 아끼고 그 재능에 푹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임원 자리까지 오른 엘리트였기에 올리버가 유독 특별하게 여기는 코하루를 그저 운 좋게 대표의 눈에 띈 가난뱅이라고 속으로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리버가 자신의 IT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까지 그 가난한 소녀가 만든 코드에 의지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와 마커스를 포함한 몇몇 엔지니어들은 먼지 쌓인 태블릿을 들고 서버실에 모였습니다. 당시 고작 7살이었던 코하루가 독학으로 만들었다는 얼핏 보기에는 조잡하기 짝이 없는 낡은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커스는 그 코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그런 마커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 코하루가 짰던 코드를 구석구석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의 특별한 놀라운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명과 타인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완벽한 윤리적 판단이 탑재된 사고 회로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온기의 코드다. 그 당시 코하루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어머니를 그리며 그 가르침이었던 성실함을 이토록 완벽한 논리 코드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천재적인 재능 앞에서 올리버의 눈에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근원적인 윤리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냈던 거야. 이 코드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낳은 그야말로 기적의 코드다. 이 코드만 있다면 AI 윤리, 심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탄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마커스도 마침내 그 코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의 기술을 고작 7살짜리 소녀가. 마커스 역시 코하루가 만든 코드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탠포드사는 코하루의 코드 덕분에 프로젝트 존폐라는 절망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안도감과 동시에 코하루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에 몸서리쳤습니다. 코하루, 음악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올리버는 반드시 코하루를 찾아내 이 천재적인 재능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한편 코하루는 여전히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생전 마리가 쓰던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코하루는 보육원으로 온 뒤 매일 그 노트를 부적처럼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리가 몸이 좋은 날 틈틈이 써내려간 코하루를 향한 애정 가득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하루, 우리 딸, 너에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언젠가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주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니까. 노트의 한쪽 구석에는 마리가 힘겹게 기침하며 남긴 듯한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코하루, 넌 강한 아이야. 앞으로도 성실함과 자부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해. 코하루는 어머니의 유품인 노트를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 코하루는 그날 밤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올리버의 도움을 뿌리치고 홧김에 도망쳐버린 자신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리의 일기를 음악 읽고서야 엄마가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주길 바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코하루는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코하루는 낡고 금이 간 노트북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난 수년간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이 노트북으로 앱을 개발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하루가 인터넷을 하던 중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세상을 바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학생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혁신적인 기술을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인재. 코하루는 그 문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게 이런 대단한 대회에 나가서 뭘 어쩌겠어. 코하루는 지난 수년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왔기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남긴 언젠가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음악조라는 말이 코하루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내가 이뤄드려야 해.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어머니의 소원을 자신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코하루는 떨리는 손으로 대회 지원 양식을 열었습니다.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코하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코하루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지켜봐줘. 코하루는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닫아버렸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다시 한번 열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에 지원하고 약 2주가 흘렀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무리였던 걸까. 코하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코하루의 낡은 노트북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콘테스트 1차 심사 통과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코하루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정말 지금껏 혼자서 개발을 계속해온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코하루의 쾌속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 준결승, 결승으로 차례차례 음악 진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코하루가 제출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시스템은 음악 심사위원들을 연이어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경이롭군. 이 코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해버렸어. 그야말로 음악 혁명이야. 대체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은 거지? 그런 와중에 코하루의 존재는 마침내 스탠포드사에도 보고됩니다. 마커스는 그 프로그램의 개요 보고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그때 그 코드잖아. 올리버 사장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아이의 코드와 똑같아. 경악과 동시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후회가 마커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사실 마커스는 이전에 올리버로부터 코하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시설에 얼마 없는 기록을 토대로 코하루의 행방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리버가 필요 이상으로 코하루를 챙기는 것에 질투를 느낀 마커스는 그녀가 또다시 올리버의 지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그 정보를 일부러 올리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 개발의 위기가 닥쳤을 때 코하루의 재능이 진짜임을 깨닫고 허둥지둥 코하루가 있을 거라 생각한 시설에 연락했지만 그녀는 막 다른 시설로 옮긴 뒤였습니다. 바로 그 코하루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테스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음악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곧바로 올리버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커스? 무슨 일인가? 사장님,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음악. 올리버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코하루라고? 정말 코하루가 지금 어디에 있나? 세계 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올리버는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재회에 대한 강한 기대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승전 당일 결승 진출 소식과 함께 보내온 비행기표를 들고 코하루는 결전의 장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코하루는 여전히 낡은 옷에 마르고 가녀린 몸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고요하고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코하루는 행사장 구석에서 낡아빠진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로 근처에는 올리버가 몰래 앉아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몇 년 만에 보는 훌쩍 자란 코하루의 모습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말을 거는 대신 그저 그 재회를 음미하듯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코하루는 익숙하지 않은 무대가 긴장되는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똑바로 청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코하루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코하루는 자신이 개발한 윤리적 판단 인공지능의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인공지능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비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어머니에게 배운 성실함과 다정함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미묘한 부분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효율과 이익을 우선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코하루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코하루는 마지막 슬라이드의 마리에게 배운 성실함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긍지라는 말을 영어로 띄웠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것을 만든 저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는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하루는 눈을 감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성실함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눈앞의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할 수 있는 강인함이라는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래의 정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에는 그런 저희 어머니의 성실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순간 행사장은 폭발적인 박수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버를 포함한 모든 청중이 코하루의 뛰어난 기술과 그 이면에 있는 처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부심의 깊은 감동과 경의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올리버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코하루의 말에서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독한 노력과 자부심을 음악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상의 사회자가 엄숙하게 우승자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더 위너이즈 음악 코하루 씨. 그 순간 코하루는 몸이 확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절망과 고독이 지금 이 함성으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의 흥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코하루는 시상식 후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음악 화려한 환호성이 멀어지고 정적이 찾아옵니다. 음악 코하루가 방금 전에 여운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말하자 들어온 사람은 올리버였습니다. 그는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몹시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깊은 안도감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코하루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여인 후 줄곧 억눌러 왔던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올리버 씨, 죄송해요. 흐느낌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를 잃은 절망감에 당신이 내밀어준 손을 잡지 못했어요. 당신의 지원을 거절하고 도망쳐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올리버는 조용히 코하루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두 팔을 벌렸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더 빨리 어머님의 병세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네가 사과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아플 만큼 잘 알고 있으니까. 올리버는 힘껏 그리고 다정하게 코하루를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커다란 포옹이었습니다. 코하루는 올리버의 품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고독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올리버가 다정하게 코하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에 돌려보냈던 태블릿에 코하루가 개발한 앱이 들어있었지. 그 앱 덕분에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어. 코하루는 내 지갑을 주워줬을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지켜준 거야. 나는 2번이나 너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올리버는 코하루의 성실함이 이 기적을 낳은 것이라고 부드럽 타일렀습니다. 두 사람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대기실 문이 다시 한번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마커스였습니다. 그는 긴장과 후회가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코하루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뵙는 건 처음이지만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커스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하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올리버 사장님께서 유독 신경 쓰시는 당신에게 질투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당신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당신의 행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사장님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코하루와 올리버는 놀랐습니다. 마커스는 사죄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앱의 코드가 우리 스탠포드사의 인공지능 윤리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진짜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사장님께 지원받을 기회를 빼앗아버린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코하루는 마커스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에도 올리버처럼 고뇌의 흔적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코하루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도망쳤으니까요.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코하루의 대담한 대응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올리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으로부터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하루는 16살이 되었지만 그녀의 직함은 스탠포드사의 최연소 펠로우라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AI 개발의 윤리 부문을 책임지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외로움이나 가난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코하루는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맑게 개은 어느 가을날 코하루는 한 송이 흰 꽃을 들고 마리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묘비를 향해 코하루는 조용히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저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올리버 씨나 마커스 씨와 함께 사람을 해치지 않는 AI를 만들고 있어요. 코하루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코하루가 보고한 성과 중 하나는 그녀가 제안하여 최근 막 설립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실의 씨앗 장학금. 그것은 코하루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은 모두 미래를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미래의 지갑을 건네주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요. 다음 날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첫 초등학생들이 스탠포드사의 연수시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하면서도 희망에 찬 눈으로 코하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하루는 단상에서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직함과 자부심,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 음악이 된답니다. 그녀의 말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수시설의 커다란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코하루는 올리버와 마커스와 함께 새로운 초등학생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이제 코하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중 한 명이 되어 음악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자 그들의 뒷모습이 길고 선명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하루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함께 진정한 동료를 얻어
세상을 비추는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